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하도 제한적이라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보단 살짝 뒤에 이제 말을 마무리하면서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입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을 길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결론이고요. 아까 우리 김태현 교수님이 했던 서론을 아주 쫙 깔아줘가지고 저는 입장에서 보면 중간중간 생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고 좋은 첫판 깔아줘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까 우리 김태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EU 입장에서 보면 90년대 중반을 저희들은 헤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6월 이후에 우리는 열심히 정책을 한다고 위정자들이 많이 했고 등등 했는데 결과적인 측면은 결국 썩 좋은, 그러니까 세계 트렌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낳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제주도의 모습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바가 없이 열심히 했지만 세계적인 트렌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제주도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뭐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우리 김태현 박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놨던 거,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발표했던 것들을 조금 다듬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대안을 일단 제시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구조조정 시장 개방이 아직도 되고 있고, 거기에 키워드는 경쟁력이라는, 그죠?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시간 빼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까지. 그래요? 네, 맞아요. 전체 화면? 보기. 맞죠? 네. 시간 충분히 빼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떤 경쟁의 강화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 내가 보기엔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울타리에서 하늘을 보니까 멀리 제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보이는데 밑에서 사실은 비행기 제작도 못해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성과는 있었어요.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과는 여기 나열한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제 트렌드하고 맞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 부분에서의 문제라든지 성장 기반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관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농촌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다음에 식품 부분, 우리 안전한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농민이라든지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성과 자체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아직도 신뢰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뻑하면 무슨 경진대회, 뭐 공모대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상을 주기 위한 어떤 공모대회라든지 경진대회가 되는데 사업비를 나눠주기 위한 공모 경진대회가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농가와 떨어지는 마을과 선도 간의 그 격차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벌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뭐 상향식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정책들을 폈어야 되는 건데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부분에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무용론이라든지 결국에는 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농업계하고 농업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예외 대우해주라 라는 식의 얘기들이 오가면서 결국에는 국민들 혹은 소비자들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실하고 어떤 공감하는 방식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뭐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가까워지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정책들의 미비라든지, 소위 말해서 저는 정책이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저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브로커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닮아가는 정책을 꺼내놓지 않고 사실은 그 조금 구시대의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그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농촌이라는 것이 우리 농가들 혹은 농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환경 보존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와 같은 어떤 다원적 기능, 그다음에 뭐 먹거리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농촌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수요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구조 변화라든지 아니면 발전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갭이 사실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식량적인 측면에서는 오바 공급해가지고 문제고, 아까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힐링의 공간으로서의 사실은 공급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그 갭을 아까 우리 김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공간의 갭은 직불제라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메꿀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요. 뭐 농가 소득 정책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까지 자료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뭐 연장해봐도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고, 뭐 이미 고령화된 거 잘 알고 계시는 현상이고요. 고령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농촌 공간이라는 것이 농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도시민들이 와서 쉬어가는, 소비자들이 와서 쉬어가는 공간이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문화라든지 뭐 의료시설 그런 것들이 뭐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육지 2부 나가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은 30-40분, 1시간은 기본적으로 달려야 웬만한 것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와서 힐링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더 심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토양 양분 수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이라 네덜란드라든지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저희들보단 훨씬 양분 수지가 그죠 나쁜 형태로 이 헥타르당 뭐 300 수준까지 갔었는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줄여왔어요. 계속 줄여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썼어.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뭐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걸 보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른 쪽들은 지속적으로 줄여왔는데 우리는 줄이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유지해왔다.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영농 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친환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친환경을 실천했을까? 실질적으로 실천했을까?
사실은 친환경 규모도 2009년도 이후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사실은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뭐 등등등은 계속 줄여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거기는 줄여왔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브로커 역할을 상당히 나는 잘하고 있다. 다른 쪽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브로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엔 제도라든지 어떤 유정자들의 역할들이 큰 트렌드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농약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아마도 이게 제가 처음 만들어낸 통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OECD 통계를 갖고 농약 판매량과 농경지 면적을 나눠가지고 사실은 이제 헥타르당 킬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우리 여기 농약 전문가 현은남 교수님도 와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통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도 보시면 그죠? 한국은 꾸준해요. 뭐 11kg대 정도 이제. 그런데 일본도 현재 시장에서 보면 11kg대인데 17kg였다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어찌하든 간에.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가 사실은 얘기하면 들쑥날쑥 하는데 2011년도부터가 통계가 전부 가능한데요. 그때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시작된 어디 그 전후겠죠. 사실은 2003년도 지금 통계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비료 사용량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지금 계속 그걸 유지하겠다. 이것은 똑같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농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보더라도 뭐 크게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으로 여기는 뭐 축산 그 폐수와 어울려 가지고 여기는 문제를 만드는 이제 주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투자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라든지 식품 산업, 고부가 가치, 혁신적인 융합형 사업. 사실은 도입장에서 보면 시도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사업들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겠고요. 결국에는 저는 최고 의사 결정의 단위의 어떤 실행 의지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부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지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는 미래 세대까지도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 아직도 여기 큰 패러다임이 있죠. 보호, 구조,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구조 조정과 지속 가능 패러다임의 그 단계에 요 선이 딱 그어져 있죠. 그 선 안을 지금 아직도 선을 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 뭐 신뢰형 시장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가치 경쟁력이라는 거 있죠. 기능이라는 것도 이제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안전한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이제 각광되고 보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가치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생산 방법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제가 보기엔 이거를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지 못하고 그죠? 돈 벌려고 하는데 돈도 못 버는 지금 상황인데 무슨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식의 지금 논의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방법을 바꾸면 돈 버는 방법이 생기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갖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이건 돈이 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거를 벌릴 수가 없게끔 결국에는 소비자가 아니면 국민이 그거를 내가 보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루틴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거 갖고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시장 개방이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OECD에서 하는 틀을 갖고 지속 가능성 종합 지수를 좀 낸 거를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점수 보니까 100점 환산 만점에 제대로 다 됐다라고 하면 56.1점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far away to go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EU 공동농업 정책은 아까 이제 김태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그림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봐요.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는 이제 교차 준수를 한다 그러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지불제, 아까 조금 더 그리닝이라고 아까 한 거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더 노력을 들여띄고 그 기반 위에서 결국엔 농촌 개발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농촌 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여기는 소비자들 혹은 도시민들은 힐링할 곳이라고 사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벌어보려고 아무리 농촌 관광을 하고 뭐 민박을 하고 체험형 관광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 결국에는 어디부터? 농업부터 시작해서 농업에 대한 영농 생산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그 기반 위에 여기는 농촌 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죠? 내가 보기엔 아까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위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가장 키워드가 그래요. 뭐 96년도에 헌법에까지 집어넣고 우리도 헌법에 집어넣으려다 지금 실패했지만 어쩌든 간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역할, 농업 농촌의 역할, 그걸 헌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본은 농업 생산 과정의 지속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생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도 출발이 딱 뭐냐? 결국에는 기존 관행 농업을 혁신을 통해서 그거를 전부 다 뒤집어 엎는데 사실은 성공했고, 그것의 근간은 뭐냐? 결국에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상을 해준 거죠. 결국에는 뭐 환경을 살리는 길로 만약에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돈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뒤에 소비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가 보기엔 환경도 바꾸고 생산 방식도 바꾸고 농산물 여러 가지 가공하는 방식도 바꾸고, 저는 그러지 않으면 돈이 지금 현재 상태로 절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스위스에서 지금 목표로 내세우는 것.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질소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분을 뽑아 먹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31% 양분인데, 양분을 뽑아 먹는데 결국에 나머지가 오염이 되겠죠. 많이 남으면. 2021년 목표는 33%. 보면 1%, 2%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토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이기 때문에 친환경 면적 얼마 그렇게 목표를 잘 안 세웁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딱 알 수 있게끔, 화학비료 쓰지 마세요, 많이 쓰지 마세요,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터치 별로 안 합니다. 나중에 딱 와서 이거 뭐 토양, 그죠? 테스트 해보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정책적 시사점은 얘기한 것처럼 아까 김태현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죠? 다원적 기능으로 가야 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직불금, 그것은 필수인 것 같다.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하네. 아니요, 사실은 저는 직관을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그죠? 일단 계속 직관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예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죠? 제일 밑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일 위에 소비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밑에 생산자입니다. 여기는 소비자들한테 열심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최고의 목표가 고품질, 친환경, 안전 브랜드, 적정 가격의 농식품과 휴양 문화공간의 제공이 결국에는
농업농촌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것이 헌법에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이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도 달성하고 있고 소득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이제 감귤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환경 공익적 가치라든지 뭐 경관장의 가치, 뭐 저가 연구한 것도 있고 우리 그 당시에 보면 어디에요? 지금 저 도남 거리에 있는 게 지금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농업연구소가 뭐죠? 예, 옛날에 그 아열대 모신 연구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애주로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사 갔었던데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농업의 그 환경적 가치를 했더니만 1,816억 원 정도 쓰더라고요. 보면 이거 두 개만 합치더라도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 2,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엔 아까 농법에 대한 개선 혹은 뭐 아주 규정으로 얘기한다면 GAP 농법을 도입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걸 사실은 빌미로 해서 제가 보기엔 직불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 가치도 있습니다. 밭담회라든지 감귤원, 그다음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가치는 있다. 결국에는 어떤 식의 도입들을 과감하게 사실은 이제 도입하느냐라는 것만 담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우리 감귤하다 보니까 이제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사실은 커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실은 농작물 재해보험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식 스타일로 재해보험도 얼마만큼 본인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 피해 금액의 90% 가져가는 보험, 80%, 70% 결국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그거에서 해야 내가 보기엔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싫어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항상 축구 입장에서 보면 미들필더 강화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스트라이커는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드필더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기농이 제일 위에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GAP급 농업 그 정도로, 그다음에 밑에 관행 농업 그런 방식으로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가 유럽처럼 관행 농업을 부분 아예 없애고 나름대로 저투입 농업으로 밑을 딱 깔아한다 그러면 진짜 미드필더하고 결국은 풋백 라인이 제대로 내가 보기엔 강화된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이 축구라든지 우리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태릉 선수촌에 모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수만 해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공만 차고 하는 그런 엘리트 체육 시대를 과감하게 벗어서 제가 보기엔 직업도 갖고 결국에는 나중에 국가대표도 하는 사회체육 시대로의 어떤 변모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GAP가 결국에는 사회체육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무지 사실은 좋아하고요. 여기에 보면 요 A하고 B하고 C, D가 우리 농업 부분이 해야 되고 제도가 해야 될 부분이고, 공공 부분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큰 주류가 보면 위에 두 개는 사실은 그죠? 위에 크게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농업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고, 밑에는 정책이라든지, 밑에는 또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시민이 있잖아요, 그죠? 시민이 소비자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소비자들을 무섭게 여기고 소비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 영농 방식 변화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김태현 교수님이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그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농 방식에 대한 변화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첫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형 농업. 제주도는 요 그림 보면 아시겠죠? 그죠? 통시 농업을 통해서 자원순환형 농업을 우리는 예전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떤 이해도는 상당히 빠를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천읍 신천리에 가보니까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기농 축산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본인들이 노력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걸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맛있게 만들어내고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들하고 불신관계가 너무 심해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을 어찌하든 간에 불신관계의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소비자들한테 왜 환경 친화적인 그러니까 GAP 농산물이든 아니면 유기농이든 잘 많이 먹지 않고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신뢰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신뢰 구축이 저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이고, 신뢰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안전하다고 도장 땅 찍어주면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뭐 보증해주면 되잖아요. 바로 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업체 안전센터, 이것이 바로 저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유통업체, 저는 농감협이 이 역할을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안전센터라는 것은 뭐 우리 제주도학교나 아니면 다른 데에 그 안전한 농산물을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딱 개런티를 해주고, 유통업체가 소비자들한테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대신에 유통업체는 경정농가라든지 축산농가를 해서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뭐 안 되면 이제 경고도 해야 되죠. 안 되면 뭐 퇴출시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불신이라고 하면서도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저는 불신이라는 골이 딱 없어지면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내가 보기엔 대접받으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보면 뭐 홍보 전략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는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감귤 유통 시스템, 여러 가지로 사실은 거점 APC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개별 농협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개별 농협의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 컨트롤 타워를 갖고 거점 APC를 전부 다 사실은 컨트롤을 하고, 품질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꽃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 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19개 지역 농협이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감협이 하나 만들고 그 정도만 해서 내가 보기엔 컨트롤 타워를 해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내가 보기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보기엔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뭐 지역 농협인 거점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지역조합 공동사업법인 경우에 19개 지역 농협이죠. 감협 빼놓고 거기서 보면 거기 지역에 있는 농협이 그걸 전부 장악해가지고 컨트롤 그 지역 농협에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방식은 내가 보기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가야 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감귤박이 한 5만 톤, 10만 톤 가고 오면 그것의 반이 딱 감귤박입니다. 감귤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축산 패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뒤에서 우리 평국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막 하네요. 하여튼 요거 2018년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감귤박을 어떻게 처리하고 등등등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하고 소비자의 해서 여기는 국민의 소비자의 소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마땅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식품 안전성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고, 난개발이라든지 환경오염, 생활여건 분리, 그리고 세금을 만약에 부정적 요인을 줄인다면 세금 올려줘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것에 저들은 뭐 농식품 안전성이라든지 강화 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2005년도 5월달에 농경원이 코로나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우리들한테 시사점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고, 농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증대라든지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민감해졌고, 그다음에 국산 농산물 소매량이 증가라든지 농촌 관광 횟수를 늘리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희망은 있지 않겠냐 보고 있고, 아까 그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다원적 기능의 순환관계. 결국은 저 출발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이러한 그 앞에서 순환관계라든지 국민 및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과감하게 제가 보기엔 관행농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의지를 갖고 사실은 출발하지 않으면 제주도나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구현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희망과 여기는 좀 격려와 앞으로 또 했으면 하는 것을 담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오버됐습니다.